주차장에요. 수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른 새벽에 한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서 차량이 줄지어 세워진 주차장으로 향하는데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지난 1월 16일 새벽 3시 30분이었는데요. 지금 네. 눈에 띄지 않는 옷차림에 모자까지 써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이요, 흰색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네. 차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찾습니다. 네. 뭐 중요한 물건을 차에서 잃어버린 건지 한참을 네. 나오지 않는데요. 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 남성이 차량의 주인인지 네. 아니면 도둑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뭔가를 찾아낸 듯 차에서 물건을 꺼내서 황급히 현장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이 모습이 뭔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네. 정답은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이 공개를 하셔야겠어요. 네, 지금 자기 차주인입니까? 도둑입니까? 저 모습을 보면 차주인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없고, 이제 시청자분들 예상하신 대로 차 도둑이었습니다. 아하. 도둑이었고, 저 범행을 작년 7월 3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뤄졌는데요. 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 범행이 한두 차례가 아니고 무려 11채나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만 2,500만 원이라고 세상에.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네. 최근에 광주 광산경찰서는 저 남성에 대해서 상습 절도 혐의로 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요. 차량에 물론 돈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중요한 물건도 있었겠지만 세상에 11차례 저런 수법으로 훔쳤는데 무려 금품의 이 가치가 2,500만 원 상당이랍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저 앞서 CCTV 또는 블랙박스 차량 주차된 차량 아마 블랙박스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게 특화된 어떤 나름대로는 직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또 사실 또 차에 접근해가지고 몰래 문을 열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눈치를 살피면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자신의 차량인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열고 들어가는 게 범행을 하는 데서는 용이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건데 네. 저 사람이 보니까 그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 차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본인 나름대로 선정하는 게 네.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입니다. 후사경이란 게 뭘까요? 이제 백밀러 이런 아, 얘기하는 옆에 건데요. 자동차 사이드 미러군요. 네, 아. 사이드 미러. 요즘에는 그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하. 요즘 차는 거의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접히지 않은 차. 저 사람은 차종만 봐도 저 차는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후상형이 접혀야지 맞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안 접혔네요, 진짜. 네, 아하, 그런데 네. 그 차종 보고 안 접혀 있다면 저건 누군가 이 차주인이 깜빡하고 문을 안 닫고 갔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만 골라서 아하. 자연스럽게 들어가가지고 네. 저렇게 절도 짓을 하는 거죠. 네. 저 절도범 입장에서는 저 여러 대가 주차된 차량 중에 이 사이드 미러, 후사경이라고 표현한답니다. 네. 그 후사경이 안 접힌 차량을 탁 골랐더니 아까 보신 것처럼 문이 진짜 열려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저 절도범 보면요. 예. 날씨 탓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 시참말로 중무장했잖아요. 옷을 두텁게 해가지고 네, 얼굴 예. 다 가리고요. 경찰이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제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의 CCTV가 촘촘하게 아하, 돼 있으니까 네. 머리에다 저 마스크 쓰고 머리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안 걸리겠지 하지만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하. 이 경찰에서 체크하는 거는 네. CCTV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체격, 아하. 체격이 나온다는 얘기는 신장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키까지. 아. 그다음에 그 사람의 특히 걸음걸이. 네. 그다음에 옷차림도 뭐 지속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하. 이런 거 등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특정을 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이거는 아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네.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해서 특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네. 원룸까지 찾아가서 경찰이 체포한 것입니다. 정말로 경찰분들의 집념, 이 잠복 수사 끝에 잡았대요, 세상에. 네.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네. 이 사람 잡히고 나서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입이 있으니까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단골 메뉴죠. 아하. 예.
뭐 때문에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다. 자,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다. 자, 이 사람의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요. 네. 이 임 씨는 사실 스스로가 생활비와 유흥비가 없다라고 이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임 씨가 하룻밤에 네. 유흥비로 수백만 원을 썼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이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네. 사실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유흥비라든지 생활비 얘기를 하잖아요. 네. 쉽게 번 돈은 맞아요. 쉽게 쓰잖아요. 그러네요. 자, 이게 습관적인 절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은 저런 범죄에 특화된 것 같다라고 추정하셨는데 실제 이 사람 정말 이번 범죄가 초범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범죄가 초범이 아니었고요.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어쩐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범행을 할 때에도 더욱 좀 능숙해 보이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인데 네. 절도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남성이 출소한 이후에 재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알려진 피해는 11차례 2,500만 원이지만 네. 이것 이외에도 여죄가 있는지 현재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절도 혐의로 지금 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전에 전과가 있잖아요. 물론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 전과가 언제 집행이 만료됐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형이 떨어지는 것이 재범의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즉 개전의 정이 보통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있다라고 봐서 감형을 받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정말 상습이란 말을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찰이 정말 2주간 고생 끝에 잠복 수사 끝에 검거를 했다는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나의 그 중요한 이 생활 팁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차량을 털었더니 11차례인데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차 안에 이 상당한 귀중품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차 안에 기본적으로 기중품을 두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건 절대 차 안에 기중품 두면 안 되고요. 네. 특히나 부득이한 경우에 뭐 이제 이른바 뭐 카메라, 노트북 같은 거를 두는 경우 있어요. 아하, 가방째.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요. 네. 이 발판이라고 그러나요? 네. 발판 밑에다가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요. 내릴 때는 반드시 이 차를 잠그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좀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네. 제가 보면은 이 절도 맞은 차량들이 대다수가 네. 본인은 문 잘 잠그고 내렸다고 그러는데 조수석 뒤쪽 그 창문 같은 걸 맞아요. 내려놓고 맞아요. 그 차량을 잠그고 내리는 네네.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리면서는 네 군데 창문이 다 닫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 네. 습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절도범, 이 범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빈틈을 주시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주차를 하실 때는요, 차량 주차를 하실 때는 사이드 미러를 꼭 접는 것도, 그 틈을 주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19일 저녁 10시경이었습니다. 네. 경남의 한 빌라였는데요. 이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자고 있던 아버지를요, 여자친구의 아버지겠죠? 아버지를 흉기로 5차례나 찔러서 현장에서 살해를 한 사건인데요. 아휴. 놀라운 것은 이 현장에 이 피해자의 딸인 여자친구도 함께 있었고요. 아하. 그 아버지를 살해한 범행 다음 날 오전에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포대자루에 담아서 집 안에 유기한 끔찍한 범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그 현장에 이 피해자의 딸도 현장에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굉장히 끔찍한 폐륜 범죄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살해하던 범행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집에 있었어요. 그럼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남자친구의 범행이면 이것을 말려야 했는데 일단 말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 날이죠. 범행의 다음 날 이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이 유기의 범행에도 가담을 했고요. 이러한 것이 정말 이 폐륜 범죄의 끔찍함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들의 폐륜 행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자신의 아버지를 남자친구하고 같이 살해하고 포대자루에 넣어놓고 집안에 방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그 다음 행동이 거의 엽기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도주하거나 이 전전긍긍하는 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자연스럽게 둘이 밥 먹고 지금 CCTV 찍힌 모습이네요. 네. 인근 오락실에 가서 둘이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소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들은 뭐 어떤 죄책감 같은 거,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고 느끼는 두려움 같은 거는 전혀 없었던 상태. 세상에. 이 폐륜 범죄를 저지르고요. 시신도 정말 입에 담기조차 송구합니다. 시청자분께 포대자루에 시신을 유기했대요. 그런데 이들의 범죄가 어떻게 그러면 드러나게 됐을까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범행 다음 날 저녁 7시 50분경에 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내 지인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이제 뭔가 좀 범죄 의심이 들어서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아하. 이 사망하신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요. 그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세탁기 안에 혈흔이 묻어있는 옷가지들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확보를 해서 또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김복준 의원님, 예. 지인분의 신고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뭔가 끔찍한 현장의 분위기는 느껴지는데 아니 그러면 이들의 소행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은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세탁기 내에 있는 혈흔이 묻은 옷가지가 있었다면 네. 그 옷의 주인을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 1차적으로 심정적으로는 의심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사망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네. 남자친구도 오고 딸이니까 당연히 왔겠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좀 이상스럽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세탁기에 있었던 옷은 이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어디 있었는지 각각 분리해서 물어봤겠죠. 근데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그 행적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이 여성, 딸이 얘기하는 행적이 각각 다른 거예요. 둘이는 같이 붙어 댕겼다고 얘기하지만. 예,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네. 남자친구가 현재 입고 있는 외투. 네. 그 아마 안쪽에 있는 옷은 벗었던 것 같고요. 네. 외투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추궁해가지고 자백을 받게 이릅니다. 세상에 폐륜 범죄 뉴스파이터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또 폐륜 범죄가 있을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이 사람들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친구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남녀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제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자 이에 화난 이 남녀가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르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경찰 조사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번 돈을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리거나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지적장애 3급이래요. 남자친구. 그리고 이 딸이라는 사람도 지적장애 3급입니다. 그 장애가 있는 남자친구를 무시했다고 일단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동철 원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친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을 자기 아버지예요. 이 딸이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방조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지적장애 상급이라고 한다면 지적 기능의 평균 이하이고요. 그러니까 IQ 지능 지수가 사회 이제 성숙도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네. 부분들이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하.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네. 지금 이 피의자들처럼 네. 어떤 범죄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한 이유들이 보니까 오래전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지속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년에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네. 또 스스로도 상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번 돈을 아버지가 술 먹는데 다 쓰고 또 사랑하는 남자친구까지 자꾸 거부를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아버지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결국은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 딸은 그러면 검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거나 하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검거한 이후에야 뒤늦게 현재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딸이 아빠와 엄마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아휴. 하지만 어머니는 지난해에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고요. 아버지는 이번 범행의 피해자이시고요. 이제는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정말 늦은 상황입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사정이 딱하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이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너무나 끔찍한 패륜 범죄죠. 이제 우리가 일반 살인죄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존속살인이기 때문에 7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범죄가 너무 끔찍하고 이제 그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미 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당연히 이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문제가 쟁점이 예상이 되는 게 이분들 아까 김동철 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화 지수 그리고 지능 지수가 50에서 70이라면 이 범죄의 잘못은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그것은 변론으로 해도 이 심신 미약이 분명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만 이 건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단골 레파토리 차원은 아니고 진짜 이거는 그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실제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히 판단이 돼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이 사연을 접하시고 네. 시청자분들 중에는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차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폐륜 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사회화 지수 뭐 그런 것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피는 당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네. 자기 아버지한테 그것도 남자친구와 버젓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약간의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네. 자신의 남자친구하고 아버지를 비교해서 우선 좋은 남자친구를 그 아버지가 좀 반대한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정도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정신지체 장애하고는 무관하게 네.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적장애 3급이면 50에서 70인데요. 이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정상인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참작될 여지가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방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 중에 그 단어만 좀 정정할게요. 이 일반인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으로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조금 불편하셨다면 바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리고 하지만 분노가 치미는 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좀 지금까지 뉴스파이터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뭔가 좀 분노도 치미고 그러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3월 6일 고양시에 있는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들어왔는데요. 이 20대 남성이 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남성이 절도를 한 것을 파악을 했고요. 네. CCTV를 분석해봤더니 이 남성이 절도를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그래요? 거예요. 5일 전에도 조각 케이크를 하나 훔쳐서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이 경찰 피해 금액 4,500원으로 절도죄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절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다 떠나는 거예요. 절도는 죄입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삼각김밥, 그리고 닷새 전에 조각 케이크 왜 훔쳤답니까? 이 남성이요, 취업준비생이었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며칠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훔쳤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 참 뭐 우리가 흔히 뭐 뉴스파이터 시간에도 이런 얘기 전해드리면 뭐 장발장형 뭐 범죄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경찰도 형사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혹은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건 뭐 음식거리를 훔쳤는데, 그게 습관적이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건 처벌해야죠. 네. 아주 뭐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상습으로 봐서. 네. 근데 이 경우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훔친 게 맞고, 진짜 배가 고팠대요? 그 사람 네. 여건이 정말로 힘들었고 며칠 굶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조사를 하던 그 강력위 팀의 이승동 검사 같은 경우, 경사 네. 같은 경우는 네. 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이 배당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한 2만 원 정도를 일단 그 빌려준다고 하면서 줬다고 하는데 그냥 준 거죠. 사실은. 아, 진짜 이 이승동 경사 지갑에 꺼내준 거예요, 2만 원을? 네, 2만 원을 이제 아마 빌려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네. 정직하게 살으라고 준 것 같은데, 아우. 그렇다고 해서 또 입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처벌은 별개로 하고, 네. 저 사람이 이제 배가 고파서, 실제로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해요. 네. 취업준비생인데,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사 먹으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 그 뉴스파이터 사파가 선생님이요, 정말 네, 당시 상황을 저 사파 한 장에 딱 정말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보세요. 편의점에서 눈치를 봤겠죠. 추정입니다만. 물론 그리고 CCTV 다 찍혔으니까요. 저렇게 삼각김밥을 훔쳤는데 닷새 전에도 조각 케이크 훔친 게 CCTV를 돌려보니까 나왔대요. 그런데 저 이승동 경사분이 보세요. 경찰도 박봉입니다. 우리 늘 알지만 지갑에서 2만 원 꺼내서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이걸로 사 먹고 그랬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네. 저 2만 원 선뜻 진짜 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주변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선뜻 내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부분들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승동 경사 같은 경우에는 네. 2만 원을 선뜻 내줬고, 네. 자, 저는 교화 중에 감성 교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승동 지금 경사님은 네. 감성 교화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몸으로 실천해 주셨고요. 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공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무리 작은 범죄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감성 교감이 된다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교화에 대한 문제점, 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요, 네네. 사건은 해야 됩니다. 절도는 절도고 경찰이 저 사건을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을 하는데, 처벌을 하면서도 아마 담당 형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요? 저기서 형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피의자의 그동안의 저간의 사정을 피해자, 즉 말하면 편의점 측에다가 잘 설명해서 처벌 불원서를 하나 받아가지고 네. 붙여주는 거. 그래서 검찰로 보내주는 거. 네. 그래서 잘하면 기소유예 받게 해주는 거. 이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예. 저 4,500원 다 합쳐서 조각 케이크, 삼각김밥 다 합쳐서 4,500원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요 별로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직무유기가 돼요. 제가 초년병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요. 네. 상고, 여고 이제 그 당시에 네. 졸업을 하고 곧 취업을 하는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살던 학생이 있었어요. 네네. 취업은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청바지에다 청커버라고 위에 네. 이거를 하나 훔쳤어요. 청자켓까지, 네. 청자켓. 아. 네, 그런데 이제 신고가 돼서 데리고 왔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과 올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취업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인데.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또 이 상점 주인도 옷가게 주인도 봐주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냥 훈방을 했어요. 아하. 그랬다가 나중에 그 직무유기로 조사를 제가 검찰청 가서 많이 받았습니다. 경찰 초년병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혼났는데 차라리 즉심이라도 넘겼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훈방했다가 아주 네. 혼난 적이 있는데.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김복준 의원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과거 일도 그냥 스스럼 없이 내가 잘 모를 때 이랬습니다라고 여러분께 고백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 얘기를 자랑스러운 얘기를 칭찬을 본인한테 들으면 좀 낯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승동 경사님은 평소에 어떤 분인가 그 상급자인 강재식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2팀장님께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승동 형사는 일단 일도 잘 하면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제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친절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건을 하다 보면 뭐 피해자는 물론이고 이제 피의자들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상냥하게 원래 그렇게 인성도 바르고 이렇게 착한 직원입니다. 그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삶의 전환점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생겨서 그래도 취직이 잘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이 취업준비생은 이렇게 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는데도 그리고 경찰이 2만 원을 오히려 주면서 이 편의점 업체와 편의점 그 업주와 잘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휴,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2만 원 받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자, 일단은 저 강재식 팀장님의 인터뷰 중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 취업 준비생이 그 사이 취업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네. 이제 그 은혜를 잊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근데 이 취업 준비생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 사건 발생 후인 한 달여가 지난 4월 17일에 이 경찰서에 다시 찾아와서 아하. 그 자기가 빌려간 2만 원과 네. 그리고 그 자기한테 돈을 빌려준 경찰관님께 드릴 음료수를 사가지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이승동 경사님이 외근 중이셔가지고 아하. 전달은 안 됐고 네. 그 연락을 이제 외근 중인 상태에서 받으셨는데 마음만 받겠다라고 아하. 하고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아까 김동철 원장님 말씀하신 감성 교화의 결과가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 적용은 물론 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이승동 경사님 잘생겼네요, 진짜. 네. 미남이십니다. 아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민과 측은지심이 어떻게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요. 보여주는 정말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정말 근데 두 분 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연이 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대요.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 취업준비생이었던 이제 취업을 했었죠. 이 네. 남성이요, 경찰서 누리집에 편지 형태로 글을 적어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글인데요. 여기에서 그동안 자신의 사연을 설명을 하면서 네. 경찰관님 덕분에 깊은 뉘우침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려는 그 의미다라면서 빌려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2만 원을 주셨다. 참 감사했다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야, 여기 문장 중에 보니까요. 편지 중에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안 된다면서 세상에 그 말을 해주셨대요. 이승동 경사님이. 어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학생. 아니면 또 취업준비생, 청년, 그랬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범죄는 안 돼. 그러면서 2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깊은 뉘우침을 느끼게 해 주셨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요즘 보면 사회적 질책만 하는 시대. 맞아요. 소유자들에게. 맞아요, 진짜. 그리고 관심도 주지 않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작지만 사실 범죄 정말 나쁘죠. 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승동 경사도 아마 이런 것들을 체험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힘든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은혜를 갚으로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올린 사연 중에요.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게 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형사님께 받은 2만 원을 매일 보면서 아마 저걸 코팅해 놓지는 않았겠지만, 네, 2만 원을 매일 보면서 정직하게 살 거라면서 다짐할 수 있었답니다. 아, 이거 좀 뭉클해지는데요. 아마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 섬세하게 어떤 경찰 활동을 하는 저 이경사도 좀 칭찬하고 우리 후배인데 훌륭하지만요. 네. 그걸 받고 그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다고 느끼고 네. 진심으로 그런 뉘우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찾아오고 뭐 그건 뭐 은혜라고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갚으려고 온 저 사람도 참 대단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내 가지고 아주 잘 살고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2팀에서 지금 열심히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승동 경사님의 얘기를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뭐 크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잊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고마움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저도 역시 감사하고 기쁘고 그 친구가 뭐 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웠죠. 네. 쑥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사건 관계자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분도 앞으로도 잊지 말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 마지막 말이 참 다가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죄는 죄인데 저 취업준비생 지금 취업했지만 어떻게 그럼 처벌받지 않고 취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절도 혐의로 입건은 했습니다. 네. 앞서서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하. 입건을 했는데 이 경찰 단계에서 올립니다. 어떤 의견을 올려요. 이것을 기소를 할 것인지 불기소를 할 것인지 의견을 올리면서 지금 피해자가 처벌을 불어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선처를 해달라 이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써서 그 내용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예요. 아직 검찰이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법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게 AI와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마도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요즘 낮 기온이 왜 이렇게 높은가 했더니 우리 이승동 경사님이 우리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2팀의 이승동 경사님 그리고 강재식 팀장님 비롯한 우리 일산 서부경찰서 강력 2팀께 진짜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 오늘 여러분께 참 정말로 송구한 내용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훈훈했던 내용 이게 그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또 전해드려야겠네요. 김호인 변호사님. 네, 한 8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0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고 인기척은 이제 적막함만 느껴지고 말씀을 안 하셔서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막상 그 아들을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시고 계시고 왜 그럴까요? 옆에는 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힌 유서가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허허, 아니 전화를 받고 아무 말도 없었고 집에 갔더니 눈물 흘리는 아버지 그리고 유서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그 집에는요, 그 노부부 중에 아내이죠.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갑자기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구급대원이 신고로 출동을 했죠. 하지만 출동을 하자마자 이미 이 할머니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할머니가 왜 이렇게 흉기에 찔려서 의식을 잃었느냐? 다름 아닌 그 남편인 할아버지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아내를 병시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세상에. 최근 이 아내가 치매가 심해지니까 요양병원에 입원을 좀 하자 이렇게 권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원을 거부했고요. 여기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내를 아유. 흉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것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경찰 얘기 통해서요. 더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극진하게 자기 와이프를 상간을 했어요. 치매 있는 그 와이프를. 본인 역시도 약간 뭐 치매기가 있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힘들고 그런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거동도 이제 불편하고 자식들도 아니면 병원으로 모시자 그래도 본인이 내가 케어하겠다. 또 와이프도 또 남편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방관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그거 누가 안 끼치려고 자기가 하려고 한 거고 그 이제 요양병원이라도 모시자고 해도 그냥 자기가 케어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김복준 의원님, 뭐 옛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10년 동안 아내가 이제 치매예요. 근데 말이 10년이죠.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진짜로. 일단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을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건 전제로 하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두 분 다 80대예요. 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연세도 드신 분들인데 간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아내한테 해왔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을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밖에 다니면서 관계가 깨졌고요.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은 스트레스가 일정한 세월이 가면서 우울증으로 진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잘 아시지만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공격 성향을 띠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래서 사실 뭐 통계에 있습니다. 이 간병인이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게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본인도 80대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본인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제 아마 아내를 이제 그 상대로 얘기하다가 순간적으로 끌어오는 어떤 분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엄청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10년을 저렇게 돌봤다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어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거 안쓰러운 사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범죄를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간의 사정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남편분도 당뇨, 치매, 이 남편분도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셨대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 그 가족 중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치매 간병을 하는 분이 계신데 나이도 이제 고령이시고 두 분이 같이 움직이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진짜 큰 사고가 나셨는데 간병을 하다 보면 보호자가 본인의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또 환자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고적인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정말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튼튼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나 뭐 간병을 하는 분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울증이 있고 또 계속 누적된 피로감이 결국은 극단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보살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아내를 요양원에 가자는 걸 싫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욱해서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는 점에서 아니 그러면 김호인 변호사님 부부간에 평소에 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치매를 앓기 전부터 워낙 부부 금술도 좋았고 치매를 앓는 지난 10년 동안도 지극정성으로 10년을 하루같이 돌봐오셨다고 합니다. 예. 네, 주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오셨답니다. 정말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대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뭐 이 당시 한달음에 집으로 갔던 부모님 댁으로 갔던 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아드님이 내가 볼 때는 부모님 딱 맡겨놓고 어디 자기들이 일 보면서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이른바 이 얘기하는 싸가지 없는 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 아드님 굉장히 저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네요. 그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그 늦은 시간대에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네. 사망한 어머니와 그 옆에서 흐느끼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 아니에요. 네. 아마 뭐 이유가 있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네. 이 아드님도 굉장히 모시지 못하고 같이 하지 그러니까요.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 자책감 때문에 한동안 고통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용기 내라고 얘기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저희가 상황은 따져봤습니다. 상황은 딱합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법원도 선처를 합니다. 아하.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 문제도 노노감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 범죄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데 2017년도에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85세의 남편이 85세의 아내를 살해를 합니다. 5년 동안 간병을 했고 아내가 치매였어요. 근데 남편도 치매였어요. 더 이상은 아내를 간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가족들이 똑같이 울면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해요. 이제라도 아버님을 저희에게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정말 살인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노노감병과 같은 범죄에서는요. 집행유예를 내리는 것이 40%로 일반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그것은 법원도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문제는 법원의 선처만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예, 제도적인 마련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정말로 이 치매 간병 얘기는요. 개인의 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반려자에 대해 끝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두운 밤 한 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무리하게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질주합니다. 지금 옆 차선을 따돌리더니 이거 빠른 화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속 어허. 180km로 우와. 순식간에 차선 3개를 가로지릅니다. 이 차량요 우와. 지금 보시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보세요. 오. 지금 트럭과 택시 사이를 파고드는 오. 칼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네네. 대각선으로 파고들고 있죠. 네네. 이렇게 하면서 아찔한 주행을 오. 이어가는데 네네. 이렇게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은 결국 아하. 이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하, 네. 그 모습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세요. 네. 차량이 달리고 있죠. 그런데 네. 두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파고 들려다가 조금 조심. 전에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있는 아이고. 모습이에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다가 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지금 피해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차가 지나갔죠. 저 차량이 저렇게 밀려나가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차선을 가로질러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선 사고였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저는 저렇게 차가 부딪히면 핑 도는 게 영화에서 일부러 연출한 건데 진짜 나네요. 자, 하지만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얼마나 가슴 철렁했을까요? 피해자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는 순식간에 났어요. 순식간에 나고 저희가 80km 딱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깜짝하는 사이에 옆쪽에 차가 들이받아갖고 내가 그 1, 2초 사이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눈 뜨니까 차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보였고 난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폐차 됐죠. 폐차 처리하고 병원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죠. 와,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근데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저 차가 빙글빙글 미끄러지듯 합니다만 다행히 전복되지는 않았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저 차량이요. 지금
자신의 집이 광진구예요. 광진구에서 아하. 사고가 난 데가 지금 강변북로에 있는 상암동 근처에 있는 일산방향도로인데 네, 아. 거의 25km 가량을 시속 180km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났을 때가 4차로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넘어오다가 지금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네. 다행히 저 피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전치 2주. 저 정도 사고 정도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인 경상입니다. 저렇게 끝나서 망정이지 만약에 아까 보신 것처럼요. 부딪히고 나서 1차로에서 4차로 다시 빙글빙글하면서 돌아서 가죠. 네. 저때 뒤에서 오던 차량이랑 부딪혔으면 차량 전복사고도 날 수 있었고요. 그러네요, 진짜. 2차, 3차 사고까지도 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또 강변북로이기 때문에 신호도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네. 밤이고요. 자신이 했던 저런 행동이 얼마나 큰 그러니까요. 뒤에 있었던 사고를 발생할 수 있었는지 본인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저기가 김복준 의원님 네,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운전하셨을 거예요. 네. 제한 속도가 80에서 90입니다. 근데 시속 180으로 달렸대요, 세상에. 네, 뭐 아마 보니까 저 외제 스포츠카 같은데요. 네. 180km로 달리다면 100km를 오버한 거예요. 아하. 근데 저는 저거 무엇보다도요. 저 사람이 뱅글뱅글 돌면서 섰는데 그 바로 따라가던 택시로 보여요. 네. 그 아마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익숙하신 분이니까 택시 하신 분이 그나마 쓴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같이 일반 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 바로 이 택시네요. 이 택시. 아. 저 빙글빙글 도는 차 갑자기 들이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으면 네. 저 운전자는 물론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운전 잘하는 분이 응급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천만다행히 2차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동철 원장님, 이 사람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하가 치밀 정도로 왜요? 화가 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네.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분을 삭히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답니다. 제가 이건 뭐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고요. 네. 이게 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타인의 네. 스트레스 풀려고 남의 목숨까지 담보로 했다. 정말 이건 용서받지 못할 용서를 건데요. 받지 못할 일입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정말 그런 점에서 보면 죄질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죄질이 정말 안 네. 좋죠. 그건 너무 다행인 건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 가해 차량 운전자도 그 덕에 정말 운이 좋은 덕에 그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이 됐고요. 이미 경찰은 기초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심정적으로 그러실 거고 저런 사람은 한 몇 년 운전 못하게 강제로 국가에서 좀 차키를 뺏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분노가 침입니다.